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제2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이제 부동산학의 총론 파트 중에 두 번째 주제인 30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참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개념을 쉽게 맞히시려면은 우리가 1차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민법이거든요. 민법을 잘 정리하신 분들은 이 부동산 개념은 좀 부드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민법상의 내용이 종종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1차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거의 다 맞히지 않겠는가. 다만 이거를 부동산 학적으로 부동산 개념을 분류하는 그 주제만 이제 잘 건드려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개념에 대한 논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이 4가지 주제로 출제한다는 그 패턴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패턴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하실 것이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은 제 1번에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부동산 학적인 부동산 개념이에요.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이 뭐지? 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학이 이제 그 종합응용과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문에서 부동산을 다루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이제 다룰 때 연구했던 그 사고 방식을 그대로 이제 차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이 뭐지 그러면은 역시 종합적인 사고 방식 접근하는 거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내기가 대빵 좋은 거야. 그래서 30페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 해놓고 밑에 설명한 것은 안 보셔도 돼요. 박스 친 거를 구분만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부동산이 뭐지? 복합 개념 부동산. 이게 문제 내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부동산 개념상에서 출제하는 내용은 이 복합 개념으로 부동산을 분류하는 이 내용들이 제일 언급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합 개념은 3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적 개념.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개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 그러는데 주로 이제 기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출제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법에 보니까 법이 뭐다라고 법적으로 부동산이 뭐다라고 정의 내려준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험 과목인 민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를 부동산 학에서는 부동산 개념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다시 2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말하죠. 법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협의는 민법상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개념하면 꼭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에는 뭐하고 뭐를 정해드리냐면 토지하고 정착물을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여러분 민법을 99조 1항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물건이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민법상 물건 하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 우리 법적으로. 근데 동산에 대한 정의는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부동산이라고 정의 내려주면 부동산이 아닌 건 다 동산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로 나눴으면 이걸 광의의 부동산으로 또 구분하셔야 되죠. 광의는 당연히 협의 개념을 포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하고 정착물은 그대로 협의이면서 동시에 광의 부동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거를 첨가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한 법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과 기술적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이제 31페이지는 물리적 개념, 즉 기술적 개념에 대한 논리거든요. 최근 물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제 기술적인 개념으로 출제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거기 31페이지에 목차가 있고 목차 밑에 설명된 것이 있는데 목차 밑에 설명된 건 사실상 안 보셔도 돼요. 거기까지 나가면 굉장히 복잡단단해지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개념이 먼저 나왔으니까 거기 네 가지가 목차만 보시면 됩니다. 자연으로서, 공간의 일부로서, 그리고 이제 그 위치 구성하는 것으로서 좀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는 네 가지가 무슨 측면이라고요? 기술적 개념으로 분류하는 부동산학적인 원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공이환이라 그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목차가 있고 목차 밑에 뭐라고 설명된 거 있는데 그건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실 필요 없는 걸 정리해 볼게. 30페이지 보시면 그 보충학습이라고 나왔죠? 보충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32페이지는 경제적 개념 해놓고 그 5가지 목차가 있는데 내용 설명 보지 마시고 목차만 보시면 돼.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서, 그 자본으로서, 상품으로서, 그 소비재로서, 생산 요소로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이게 전부 다 경제 용어 아닌가요? 경제적인 개념이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법경기라는 3대 측면입니다. 복합개념,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3대 측면이고 그 3대 측면상의 내용으로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법이 협의 광의, 협의 민법이고 토지 정착물, 광의는 그 협의 개념에다가 준부동산 포함하는 논리, 그리고 경제 5가지 명칭, 다 경제 용어야, 기술 자공이한 4가지, 요거를 이제 제일 출제 많이 한다는 걸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이제 분류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좋은데, 문제 내기가. 그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야.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단독으로 낸 경우가 2번인가 있어요. 그럼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1번 자산, 2번 자본, 3번 상본, 3번 상품, 4번 소비재, 5번 환경 뭐 이렇게 내는 거야. 또는 지문으로도 종종 나오죠. 기술적 개념, 이것도 얼마 전 나왔던 건데 기술적 개념에는 자연, 공간, 자산, 뭐 생산 요소 등이 해당한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기술적 개념 2가지 집어넣고 경제적 개념 같이 기술로 집어넣는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제 법경기라는 이제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 내에 되게 좋아졌고요. 근데 초창기 때는 복합개념이라는 논리가 정리가 안 됐을 때 이거를 2대 측면, 3대 측면, 4대 측면, 5대 측면 이렇게 학자마다 분류한 거로 나눠서 언급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국가고시가 이제 정형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러쿵저러쿵 다 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3대 측면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 원칙인데 가끔가다 그런 역사적인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이 법률적인 측면과 기술적 측면 요거 있죠? 요거를 무형적 측면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무형. 그리고 기술이 있죠? 이게 무형이면은 기술은 뭐겠어요? 유형적 측면이 될 겁니다. 기술이 유형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있고 나머지 2개는 다 무형이다라는 2대 측면 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로 해놓고 아주 드물게 옛날 지문 보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경기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은 그 보충학습 되는데 보충하지 마시고요. 그 33페이지 법률적 개념이 나와 있죠. 그 협의의 부동산이 설명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줄 민법 99조 1항 뭐 조문까지 우리 시험 낼 수 있을까? 어떤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 다 동산이란 말은 어차피 민법 시험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토지하고 정착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물에 대한 의의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이제 우선 여기까지가 이제 우선 그 부동산의 개념을 할 때 제일 출제 많이 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시험의 역사가 맨날 법경기에 대한 분류 체계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먼저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걸 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첨가된 것이 정착물이라는 거야. 정착물에 대한 논리도 어차피 민법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실 거야. 그런데 학교론 입장에서 정착물에 대한 시험과 관련되는 목차를 만들어야 돼. 그 2번째 주제가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정착물이 뭘까?
예, 정착물은 개념에서 우선은 이제 뭐 옛날에 잠깐 나왔지만은 민법 시간에 보면은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돼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된 물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토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된 정착물을 말해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야. 그럼 토지 정착물은 결국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개념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협의 부동산이 토지도 부동산이고 정착물도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민법상에 논하는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토지 정착 개념이 뭘까? 그래서 먼저 토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론 입장에 나왔던 내용은 아마 핵심적인 단어가 요거예요. 토지에 우선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쉽게 분리할 수 없게 된 거. 분리해서는 안 되는 물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것은 이건 부동산이 아니라 그건 동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토지에 부착된 상태에서 쉽게 이동할 수 없게 된 거. 그래서 정착물에 대한 논리는 3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밑에 정착물의 의의가 나와요. 민법에 규정된 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토지에 고정적 부착돼 있어야 돼요. 용이하게 이동할 수가 없게 된 물건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다? 민법상의 부동산이 정착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밑에 이제 학자들의 견해랑에서 조지용 교수, 그 다음에 방경식, 안정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어차피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부동산 개념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것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야. 2등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정착물의 종류입니다. 그 질문도 있고요. 29회 때도 이제 정착물의 종류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정착물의 종류가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 정착물은 첫 번째 줄을 하고 두 번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줄을 치셔야 되는데 정착물은 토지와의 독립물, 즉 이제 그다음부터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요거 하나.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요게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다시 정착물은 즉 다음부터 줄을 치셔야 돼. 토지와 서로 다른 토지가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별도의 다른 부동산이 간주되는 것, 요거 하나랑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 구분하는 요거 꼭 줄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은 결국 정착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야.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어떤 책은 보니까 독립 정착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토지와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정착물은 뭘까? 이건 토지에 종속됐다 그래서 이거를 종속 정착물이다라고 부동산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토지에 종속됐다는 것은 토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로 본다는 것은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음집은 나오는 겁니다. 다시 꼭 기억을 아까 줄치시라는 게 있었죠. 민법상 정착물에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간주되는 것, 요거 하나. 독립성이 인정이 안 돼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는 기억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뭐고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건 뭐라는 종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29회 때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정착물의 종류가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은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황당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쉬워해가지고 바로 5번 지문인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체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억하신 것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논리가 종류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에 대한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학설에 이제 거의 다수 통솔로서 인정되는 거, 그 판례로서 인정되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 인정되는 거에서 밑에 정착물의 종류가 되어 있어요. 34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독립 정착물의 표현이 되어 있죠.
토지와 별개 거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건물, 그다음 건물 동그라미,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동그라미, 명령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즉 수목 동그라미, 그리고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잘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 동그라미, 이 요 네 가지, 그래서 그 토지 별개 거래되는 것으로 써놓고 농작물 등이 있다까지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 다 보실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나라 것도 몰라서 무슨 미국은 유럽 이렇게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종류가 지금 나왔어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된 부동산이죠. 별도의 대장이 있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그리고 별개의 등기 등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거야 돼요. 등기된 임목. 수목의 집단, 임목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은 어느 법이냐, 이런 민법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실 거야.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임목을 말합니다. 이렇게 등기된 임목, 이것도 그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명인 방법 갖춘 거.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적인 공시 방법이라고 있어요. 공시라는 공시 방법. 공시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야. 공시 방법은 이제 알리는 공적인 수단으로 우리는 등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등기 또는 등록 제도. 근데 관수법상 이 물건이 내 거란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명인 방법이라 그래. 명인 방법, 뭐 이름표 붙이는 겁니다. 이건 민법 시간에 다루시면 돼. 명명을 갖춘 수목의 집단, 즉 수목이라고만 이렇게 냅니다. 이것도 결국 공시 방법을 갖추는 거야. 그리고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에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 법률에 보면 책에 방금 줄치시는 그 내용이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권원, 정당한 권원이 있든 없든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은 이건 경작자 걸로 보기 때문에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농작물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돼. 정당한 권원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요 네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의권 갖춘 수목, 농작물.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종속정착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제 담장이라든지, 뭐 국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뭐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 포장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등이 이제 쭉 있을 거예요. 자연가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암기할 수 없는데 지금 보니까 요 딱 네 가지가 있어.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정착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하나랑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네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착물 중에서는 뭐죠? 토지 부착된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이다라고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복합개념 부동산 다음으로 많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충학습이 있어요. 보충학습은 보충하지 마세요. 이거는 민법 시간에 다루시는 거기 때문에 보충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냥 참고상으로 이렇게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토지 계량물이라는 것은 참고조차도 하지 마세요. 읽으실 특정 요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제 참고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급이 돼요. 근데 이게 실익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느냐 여부야.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 여부. 근데 독립된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종속정착,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갑돌이가 소유하는 토지를 을순이한테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럼 토지를 양도했다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 근데 여기에 토지에 많은 물건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정착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착물 중에 만약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갑돌이 토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토지 갑돌이가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토지만 넘어간 거야. 그럼 얘네들 건물, 임목, 수목, 농작물 등은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나머지 토지 일부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별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토지에 포함해서 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얘는 그래서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양도됐을 때의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개론 수준은 이 정도만 출제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정착물에 대해서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정착물이랑 구분 기준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밑에 내용이 많이 설명돼 있네요. 이거 오른쪽 35페이지 반가로 4번 보면은 정착물의 구분. 이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민법상 정착물을 다루잖아. 그 민법상 정착물은 독립된 정착물이든 아닌 종속된 정착물이든 부동산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별개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결국 구분 기준이란 말은 민법상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냐? 그럼 또는 아니냐는 거야. 그 부동산이 아니면 뭐게 있어? 동산이겠지. 그 정착물로서의 부동산이냐 또는 동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부동산학적으로는 구분 기준은 뭐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내진 않아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공부하시면 사실상 되실 것 같아. 그 하나가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을 꼭 알아두셔야 돼. 1번은 체크하셔야 돼. 물건이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구분 기준, 부착 방법에 대한 논리야. 요것이 한 2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부착 방법은 이제 우리가 토지하고 독립된 부동산이고 건물에 부착된 걸 한번 볼까요? 토지하고 건물에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선은 구분 기준이 뭐 가지고하냐면은 이 토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어떤 시설,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제거 여부 가지고 우선 따져봐야 돼.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대. 이거는 토지 건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제거가 물리적 제거 불가능한 건 당연히 이것은 뭐다? 정착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한 거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럼 물리적 제거 불가능한 것은 부동산이고 그러면 물리적 제거 가능한 것은 동산이냐? 그럼 틀리게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한 경우에 따져봐야 돼. 뭘 따져보냐면은 그 물건을 제거시켰어. 제거시켰더니 토지 건물, 특히 건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건물의 효용성에 또는 유용성에 또는 기능 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요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요 단어가 물리적으로 제거했더니 제거 가능한 물건인데 제거했더니 건물의 효용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네.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면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물리적 제거되는 거래요. 그럼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 그럼 제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라 된다?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민법상 정착물. 이걸 동산으로 내. 근데 효용면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가 된대. 그럼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건 동산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은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제거시킬 경우 그 효용적인 면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제한을 뒀다면 그럼 제거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것을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키워드가 요 말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효용에 영향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래서 그 원래 교재에 보면은 이제 대학 원서에 보면 이렇게 들 겁니다. 변기를 들어요. 이 변기가 정착물이냐 아니면 동산이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변기가 정착물이다 또는 동산이다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이게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변기래. 그럼 주택에 부착된 변기는 물리적으로 떼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파트에 부착된 변기는 언제든 떼어낼 수가 있어. 근데 변기 없는 주택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택으로서 효용성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거는 제거가 가능하지만은 주택의 효용성에 기능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건 제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자라는 거죠. 정착물 부동산 이제 주택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판매상에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변기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뭘까? 즉 진열되어 있어.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하게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효용성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뭐 이건 여기 갖다 붙이게 하면 돼. 수도꼭지도 마찬가지야. 부착된 수도꼭지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럼 물을 못 받잖아. 그럼 정착물이고 판매상에 판매 진열되는 수도꼭지 이건 동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이런 상황 설정을 해줄 때 물리적으로 제거 가능하다 그래서 모두 다 그 물건은 동산 보는 것은 아니다. 제거했을 경우에 건물의 효용성, 유용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은 미치네 그럼 제거 안 되는 정착물이고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 애 동산으로. 요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항상 강조한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제거했을 때 가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 남편은 정착물 남편이 되고 이 인간을 제거시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남편? 동산 남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0대 때 어차피 20대 때는 사람 사귀면 포트폴리오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 사귄다. 그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한 사람만 등기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 사람은 등기 칠 때 누구랑 등기 칠까? 사귀던 5명의 이제 애인 중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 따져봐야 돼. 저 인간하고 헤어졌을 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효용면에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정착물 애인이 되고 저 인간하고 헤어져도 나한테 아무런 감정적인 변화가 없네? 그럼 동산 애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등기 치는 사람은 정착물 애인하고 등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착 방법이 그나마 좀 낼 수가 있는 주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물건은 성격 다 의미가 없고요. 동그라미 이제 4번하고 5번에 대한 논리입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방가로원의 임차인 정착물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걸 퉁쳐가지고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당사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당사자 관계. 요것이 이제 시험에 등장해요. 그 책에 서술이 장황하게 되는데 이제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돼. 당사자 간의 관계라 그랬어. 이 당사자 간의 관계는 두 가지로 하나 합니다. 하나가 처음에는 뭐냐면은 임대 관계야, 임대. 임대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임대 부동산에 많은 물건이 부착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부착된 이 물건이 정착물이냐 아니면은 동산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야. 그러면은 당사자 관계에서 먼저 여기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한번 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어느 게 정착물이고 어느 게 동산이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누가 설치했느냐, 설치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내용이죠. 상식이야, 상식. 그러면 임대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많은 물건 부착돼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임대인이 설치했어.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본인이 임대 사업을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물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부동산 임대인 거잖아.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한 그 물건은 뭐가 된다? 당연히 부동산이 되는 거야.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것이고, 근데 임차자가 이사하면서 설치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설치한 물건, 요거는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설치한 뭐 커튼이라든지 뭐 본인이 가져온 비데라든지 아니면 선반이라든지 뭐 신발장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뭐죠? 본인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당연히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요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뭘로 본다고요? 동산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우리 시험 뭘로 냈냐면은 부동산으로 냈었어. 그래서 당연히 소유자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겠어? 당연히 임차인 거야.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책에 보면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은 36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임대 목적, 임차인이 목적으로 설치한 에어컨 무슨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임차인 정착물의 종류에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정 다 불필요합니다.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불필요 없고, 거기 내용상 뭐냐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거야. 동산. 그걸로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동산이다. 당연히 소유자는 누구 거다? 임차인 거야. 뭐 종류는 전혀 필요 없고 임차인이 설치한 거 동산, 그 소유자는 누구의 원칙이다? 물론 임차인의 원칙이다라고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다시 앞 페이지 넘어오셔야 돼. 앞 페이지 보면 3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관계야. 두 번째는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제 35페이지 보면은 매도인이나 매수자할 때 어떤 정착물이 아닌지가 이제 불분명한 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자 관계에서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자한테 이제 양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도 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부동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양도 대상에 포함 여부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넘어갔다 하면 가정해보세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면 보시면 돼요. 양도 대상에 포함 여부 가지고 하셔야 돼. 그러면 양도 대상에 포함이 되면은 이거는 넘어간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그 포함이 안 되면은 이거는 이제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간단한 내용인데 다만 매매 관계 봤더니 그 토지하고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있어. 근데 그 물건이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물건이 있어요. 정착물이면은 양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동산이면은 포함이 안 돼. 그 정착 포함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매도자 부동산이 매수자한테 넘어간다는 뜻이고, 동산이면은 이걸 넘기지 않고 매도자가 본인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가 불분명한 물건이 있어. 그러면 이 불분명하면은 이게 어느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넘어가냐 아니면 매도인이 가져가냐. 그러다 보니까 이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 질서의 안전을 위해서 원칙을 정해줘야 돼. 그래서 불분명한 경우는 일단은 뭘로 간주된다?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거야.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하셔야 돼. 그래서 포함이 된 정착물이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일단은 정착물인지 동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착물인지 동산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매매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 칸에다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칸에다가 뭘 집어넣겠어요? 동산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안 냈어요. 출제된 적이 없고 출제된 것은 요것만 출제됐습니다. 그 나머지 구분 기준은 안 보셔도 돼요. 어쨌든 정착물에 대한 구분, 정착물은 개념은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종류다. 종류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하고 이 독립된 정착물하고 종속 정착물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근데 독립된 정착물 종류가 사실상 이 네 가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착물이냐 아니냐 구분 기준을 구제한다 그러면 두 가지만, 물리적 부착 방법 중에 토지 건물에 부착된 어떤 물건이 제거가 가능해서 모두 다 동산 보는 것은 아니고, 제거 가능한 물건이 제거했을 경우에 이런 면에서 영향 미치면은 정착물, 영향 안 미치면은 동산. 요거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당사자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는 누구 거다? 임차자 거다.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매 관계에 대한 논리는 아직 시험에 내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정착물이 동산에 불분명할 때는 일반 뭘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한다. 끝이야, 이렇게. 정착물은 그래서 이제 요 내용만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정착물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있겠죠. 세 번째가 뭐죠? 아까 광해부동산은 여기까지가 당연히 협의의 기준 포함하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네. 이게 뭘까라는 거야.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한 논리도 우리 책에 보면은 36페이지에 광해부동산 해놓고 지금 토지정착물 준부동산 해놨습니다. 그 동그라미 누르면 준부동산의 의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준부동산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 번째 이제 주제가 정착물이 준부동산이야. 이 준부동산을 의제부동산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구조적인 걸 잘 보세요. 이게 흔한 게 나오는 건 아닌데 우선은 여러분들 제 개념을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개념을 포함해서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제가 길게 나열해 볼 텐데 실제는 이게 길게 내지는 않고요. 이제 이걸 줄이게 돼 있어요. 압축해서 시험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개념상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중부동사 한번 볼까요? 얘는 먼저 얘는 민법상 부동사는 아니지만 해야 돼. 민법상 부동사는 아니지만 왜요? 민법상 부동사는 어디까지야? 토지 정착물까지야. 근데 이제 준부동사는 이제 그 광해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이라고 먼저 깔아 놓으셔야 돼요. 아니지만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나옵니다.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물권 변동을, 물건이 뭔지는 이제 민법식 하시면 돼요. 물권 변동을 등기,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입니다. 갖출 필요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개념을 길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구조적인 걸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적어 드린 겁니다. 우선은 이제 먼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라는 말은 구조적인 내용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물건 성격 특별한 관리라고 이제 나왔죠.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에서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이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됩니다. 공시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누굴 알리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뭐를 갖춰요? 등기 또는 등록 수단을 갖추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기 수단.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는 특정한 물건을 말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준부동산 개념 이렇게 길게 다 쓰면은 너무 길어져. 그래서 아주 한 줄 내지 한 줄 반으로 압축해요. 근데 압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 공시 방법이란 말은 꼭 들어가야 돼. 꼭. 이게 안 들어가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도 공시방법을 갖춘 특정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논리는 그럼 특정한 물건이라 그랬잖아. 이 물건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종류가 쭉 나열되는 거야. 이 물건 중에는 먼저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서 제시되는 것이 자동차가 대부분 유명하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그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은 뭐 20톤 이상을 말하죠. 법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항공기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전부 다 민법상으로는 동산인데 이거를 준부동산으로 부동산처럼 다루고 있다는 논리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재단이 있어요. 재단은 이란 것은 부동산하고 동산의 결합체를 말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체. 여기는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어요. 공장재단이라든지 광업재단. 딱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해당이 돼. 광어권, 어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소수 견해에 의하면은 임목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동산하고 요런 것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네들이 종류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을 해 보시고 임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시험과 연관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준부동산에 대한 기출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내요. 공장재단, 예를 들어서 부동산 타이틀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게 올까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왜? 공장재단은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 준부동산은 광해부동산. 광해부동산은 어느 측면?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종류를 나열해요. 뭐 자동차, 건설기계 얘네들 나열해 놓고 얘네들은 경제적 개념이다.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종류를 나열해 놓고 얘네들이 무슨 개념이냐고 항상 법률적 개념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 무슨 문제에서? 부동산 개념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죠. 왜? 중부동산의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자꾸 어느 쪽으로 경제적 개념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그러한 형식상의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특히 근데 공시 방법 왜 의미가 있냐면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 민법에 보면은 물건이 두 개 있다 그랬죠.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에요. 근데 무주물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야.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야. 그럼 이거는 뭘로 본다? 누가 그러면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은, 이건 국가가 이제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국가가 갖는 거야. 근데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야. 이거 누구 거냐? 먼저 주순 사람이에요. 선점자라 그래. 그래서,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다. 누가 가져간다? 먼저 주순 사람이 뭐다?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런데, 이 선점이 대상되는 자동차 같은 거를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가 흔하니까 자동차를 선점에 대상되는 동산으로 방치하잖아요. 그럼 사회 경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동차 운전성을 비우지 못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잠깐 볼일 때문에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 자동차 문 열고 앉아 있어. 그러면 그 물건 자동차 누구 거다?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 거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라는 건설의 선박 항공기 등을 물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격상 사회 경제 질서가 선점의 대상대로 놔두면 방치하면은 아주 혼란을 우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성격상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물건이 됐어요. 그럼 특별한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 물건의 소유자로 보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 마치 토지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어. 그럼 토지에 서 있으면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땅 주인이 누구냐면 그 토지에 서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등본 봐라. 등기등본상의 명의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냐라는 것처럼 세외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선점이 대상되는 동산을 방치하면 물건이 성격상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혼란해지다 보니까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이 좀 요구되네. 그럼 어떻게 관리할까? 토지 건물처럼 공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자동차 등록 원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등기부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의 명의를 이 토지 소유자로 이 자동차 소유자로 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다? 공시죠, 공시. 그죠? 우리 자동차 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등록 원부의 명의인이 이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왜 공시 방법이 중요하냐는 것은 이런 선점에 대상되는 동산으로 놔두기가 좀 곤란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중부동산은 그래서 아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종류를 나열해 놓고 이게 복합 개념 중에 법률적 개념인데 경제냐 기술이냐 이런 연결시키면 무조건 X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념상으로는 공시 방법이라면 그래서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중부동산이 나중에 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특징이 전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 감정평가 또 나와. 전부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 자동차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고 건설계 선박 항공기는 무슨 방법 평가한다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 되지만은 중개 대상들은 물건이 있고 그렇지 않는 물건이 있죠. 부동산 중개를 말해요. 얘네들은 동산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부동산 중개 대상이 아니야. 중개사법에 나와요. 그러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포함된 집합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됩니다. 얘네들은 안 되고요. 이건 중개사법을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나중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를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평가는 들어갈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동산은 많이 공부할 건 없어요. 공시방법 키워두고 이 종류들을 나열했을 때 얘네들이 법률적 개념이다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이제 37페이지 보면은 복합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부동산에 대한 논리는 두 번째 줄까지 꼭 줄을 쳐주셔야 돼. 복합 부동산이 제일 적게 나오는데 이것도 용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죠.
이 복합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 복합이 붙었잖아. 복합 부동산은 뭐 단순하게 보면은 얘는 부동산하고 부동산이 합쳐진 형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는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표 부동산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토지가 떠오르시잖아. 그렇죠? 또 하나 대표적인 부동산 하면 정착물 중에서 건물이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물론 건물만 독립된 부동산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러면 결국 부동산들은 독립된 거래 객체가 돼. 그러면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출제되느냐 봤더니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요건 생략할게요. 그 책에 언급이 됐으니까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토지와 건물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토지 독립된 부동산이다 보면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잖아요.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되는 토지와 건물 등이 복합 부동산 개념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개념 등이 결합된 상태야. 오 예. 결합된 상태에서 요 말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따로따로 부동산이 얘네들이 한꺼번이란 뜻이야. 결합된 상태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저희들이 가장 여기 접하시는 부동산 활동은 여기서는 거래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부동산 거래할 아파트 거래하실 때 토지 따로 거래하시고 건물 따로 거래하세요? 아니잖아. 한꺼번에 거래하잖아. 그 결합된 상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뭐라 한다. 이렇게 출제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로 안에 채워야 돼. 가로 안에 채울 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타이틀인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야. 따로따로 부동 결합된 상 활동 대상 될 때. 그 오답이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겠어? 밑에다 일부러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오답이 나올 때 뭐가 나와? 복합 개념 부동산이 나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틀린 질문이 되는 거야. 복합 개념 부동산하고 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부 안 하시, 어렴풋하게 하신 분들은 이거는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적인 부동산 개념이고 그리고 복합 부동산 그냥 부동산 활동할 때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복합 개념 부동산이 한다. X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니까 잊지 마셔야 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 부동산은 제일 지문이 적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감정평가에서 나와요. 감정평가할 때 복합 부동산을 토지요금 한꺼번에 이제 거래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냐? 라는 논리는 평가를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야.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은 6번의 부동산과 동산 비교는 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 다루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동산 개념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복합 개념 부동산 체계도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 중에 나오는 뭐다? 정착물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정착물에 대해서는 특히 종류를 구별하는 거. 종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정착물 구분 기준은 문구만 몇 개 지으면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 세 번째는 준부동산이라는 거. 준부동산이라는 논리는 이제 준부동산 종류가 광해부동산 법률적 개념인데 이걸 자꾸 뭘로 한다? 경제적으로 한다는 거 잘 정리하시되 종류를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키워드가 공시방법이라는 거. 준부동산은 꼭 공시방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번째가 이 복합개념 부동산을 헷갈리게 만들게 한 수단으로서 복합부동산에 대한 개념정의라는 거 이렇게. 요 네 가지만 정리하면 이 틀은 절대로 안 벗어나요. 이렇게.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시험 난이도가 엄청 세진다는 거야. 민법 내용 막 쏟아져 낸다는 거니까 과목의 성질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분류하는데 지문이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패턴이 비슷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동영상 사이트에서 나눠드리는 자료상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이렇게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1강에 논했던 복합 부동산 학적인 사고방식의 논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부동산 개념을 꼭 한 문제 맞추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책에 있는 게 이것도 나중에 요약집에서 보면 거의 한 2페이지로 정리가 끝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아까 이제 목차를 적어드렸던 부동산의 분류 체계야. 분류 체계 책이 이제 38페이지부터 장하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토지 분류 체계, 토지 용어에서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95% 이상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토지 용어를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